자, 계속해서 지금 심장이, 우리 척추동물이 가지고 있는 심장이, 최고로 구조적으로 가장 진화적으로 발달된 심장, 왜?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심장 구조. 이 폐쇄 순환계 중에서 심장이 이런 식으로 네 개, 두 개 심실과 두 개 심방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구조이다. 이것이 왜 좋으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되어가지고서 설명을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 이걸 까맣게 지웠어요. 왜 지웠을까 내가?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맞춰보세요. 보지 말고. 자, 이쪽에 이거 지워보면 이거 뭐예요? 이거 방향인데? 좌야? 이게 좌야? 이게 우야? 이게 좀. 이게 좌? 네. 왜? 딱 보면 이게 우고 이게 좌잖아. 왜 이렇게 돼 있어? 왜 거꾸로 돼 있어, 이거? 신체,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게,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그렇게 특이하길래 이것을 이렇게 나누지? 오른 한쪽 없는 왼쪽. 이런 오른쪽 심장의 기능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심장. 자, 그 다음에 이 위쪽과 아래쪽 어느 쪽이 심방이고 어떤 쪽이 심실이에요? 심실이 위쪽이야? 네. 심방이 심방이 아래고? 네. 확실해? 에이. 심실이 아래쪽이구나. 심실이 아래쪽이에요. 심실이 아래쪽이구나. 그게 뭐 이렇게 사실 중요할까 하는데 명칭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짜증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막연하게 심방, 심실 하면은 대충 도대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야. 그때 자 위쪽이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은 이제 해결됐죠.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지. 그렇죠? 이쪽이 좌.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는 좌, 심실, 심방. 아까 위쪽이 뭐라 그랬지? 심방. 밑에 쪽은 심실. 이쪽은 심방, 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로 구분이 됐어. 좋아. 네 개로 구분해서 뭐가 좋다며, 우리의 심장이. 저쪽에 뭐 물고기나 파충류 같은 애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좋다며. 뭐가 좋은데? 네 개로 이렇게 심장을 구분해 놓으면. 피가 안 섞인다. 피가 안 섞이면 왜 좋은데? 자, 일단 왼쪽과 피가 섞인다는 개념은 뭔가 여기 얘네들이 심장 안에서 이렇게 각각의 구획이 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기능이 살짝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지했을 때 피가 섞이고 안 섞인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한다고 그걸 우리가 걱정을 해. 그럼 일단 우리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심장의 오른쪽과 왼쪽이 뭐가 다른데요? 자, 이쪽 오른쪽 심장 뭐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이 무슨 체순환이라고 했죠. 몸에서 혈액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혈액은 어디로 진입을 해?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우심방으로 몸에서 들어가는 혈액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밑으로 내려가면 심실이 되겠지. 심실은 뭐하는? 우심실은 뭐하는 친구요? 폐로 이걸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녀석과 폐로 보내는 녀석을 뭔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모양이에요. 확실하게. 들어오는 애를 잘 정리를 해서. 그럼 여기에 뭔가가 문이 있어야 되겠지. 판막. 개폐를 할 수 있는. 자, 구분을 했어. 그 다음에 이걸 가서 새롭게 들어오는 아주 프레시한 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요 폐 정맥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좌심방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들어간 다음에 그
엄청나게 프레시한 그 영양가 높은 산소가 높은 혈액은 우리의 몸으로 어디 퍼주는데 누가 이것을 보내줘? 좌심실이 보내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판을 갈라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더군다나 이 중간에 요 분사 분계선은 더할 나위 없고 이것은 엄청나게 튼튼하게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딱 막아 놓으면은 뭐가 좋다고? 피가 섞이지 않으면 왜 좋아? 기껏 여기서 이렇게 엄청 산소 그득한 피 담아왔는데 여기서 뭔가 얘네들하고 막 찔찔 섞이고 그러면은 이게 기분 나쁘잖아. 깨끗한 옷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더러워지는 거 같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으면 또 뭐가 좋아? 그 좋은 점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나 높은 혈압이 이렇게 좋은 줄도 몰랐네. 나 혈압약 왜 먹는데? 좋은데? 자, 높은 혈압 때문에, 그럼 혈압이 높으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 특히 체온 유지 같은 거 할 때 참 최적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정온 동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그 파충류 또는 어류들이 정온 동물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심장이 갈라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심장만 니들도 이렇게 딱딱딱 구분을 해서 두 개의 심실과 두 개의 심방으로 구분했으면 니들도 야 너도 정온 동물 할 수 있어. 너도 체온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했을 그 정도의 얘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 그림에서 여기서 보면 되겠다. 심실과 심방에 육질이 다르네? 육질이 달라. 왜 그럴까? 이 친구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을 계속 수축을 해서 항상 뽑아주는 펌프의 역할은 이 둘이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얘는 폐로 펌프질을 해야 되는 친구고 얘는 몸으로 펌프질을 해야 되는 친구니까 이 둘은 튼튼한 근육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위에 있는 심방에 있는 막들은 두께가 조금 얇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차이가 심장을 혹시 여러분들이 해볼 기회가 생기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들이 심장을 수축하는 동안에 피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뭐 그냥 쉬는 시간에 한번 보면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안이고 그다지 시험에 관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조절을 할 때 심장 박동 조절이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조절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누가 어떻게 이것을 할까라는 것이 물론 심장 박동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얘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의식하기 전에 다만 얘가 어떤 식으로 그럼 얘가 신경을 어떤 신호를 전달해서 심장에 갖다 전달을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심장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한 이만한 덩어리일 거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그러니까 근육들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어디다가 신경이 그러면 이 심장의 모든 여기에 다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서 동시에 얘를 수축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어떤 키포인트 스위치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서 거기만 신경이 딱 가서 딱 누르면 그 스위치에 의해서 이것이 무슨 어떤 신호가 다시 2차적으로 모든 근육 부위에 전파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해답은 바로 그렇지. 그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오니까 동방박사가 생각이 나요. 동방결절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장박동원이라는 공식적인 이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로 시노아트리얼 노드라고 해서 SA 노드라고 하고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해서 동방결절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같은 부위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명함을 여러 개 파가지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얘가 바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얘기. 네?
어떻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심장의 수축을 네가 결정을 하니? 라고. 왜냐하면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뇌에서 오는 신경신호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내 나름대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니들에게 전부 발생해주는 내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동방결적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그 신호를 이렇게 전파를 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저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정도. 자, 둘 다, 이 그림에서 보면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은 둘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보입니까? 어디에 있어 보여요? 둘 다 우심방의 어느 부위에 있어 보이지, 그죠? 그죠? 맞아. 그러니까 우심방의 저 끝부분에 있는 그 여기에 그 스위치 교수를 하는 동방결. 여기는 물론 신경신호가 딱 연결이 돼 있겠지. 그래서 특이한 그 신경신호가 여기 딱 전달이 되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활성화가 돼서 중요한 점은 이게 직접적으로 모든 전체 그 활성화 신호를 뭐 전기적인 신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근육을 수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서 근육들을 이제 수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청을 줘서 요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아랫동네에서는 방실결절이라는 곳에 일단 보내면 얘가 쫙 전부 이것이 연결이 돼서 전기 신호를 전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근육질 섬유를 통해서 이것을 수축을 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쫙 신호가 전해질 때 단계가 1, 2, 3, 4단계로 나눠져서 여기서 신호가 전해지면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그 전기 신호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퍼지고 그럼 여기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방실결절이 다시 한번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 밑으로 쫙 퍼져나가게 해서 전체적으로 심장이 그 수축 신호를 거의 동시에 동기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신호를 수축을 이제 부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보이나? 벌떡이는 저 심장 신호 보이죠? 저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린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기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심장이 좀 꽤 커야 되겠다. 다른 이 신호가 저기까지 쭉 올라가려면 뭐 그런 얘기고. 자, 나중에 이제 신경계에서 이것을 보게 될 얘기지만 바로 그 심장의 그러한 신호를 신경신호가 심장에서 그런 수축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신경 전달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그 양상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경계 얘기가 나오면 심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아까 이 심장 수축을 조절할 때 신경 신호를 전달시키거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소환을 시키고. 자, 혈관 자체. 그럼 이제 심장까지 본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자면 전체적인 순환계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양수기 역할을 해주는 심장. 그 다음에 그 양수기 역할에 의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 혈액. 그 다음에 그 혈액을 담궈주는, 혈액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용기 비슷한 그 구실을 하는 혈관. 그 세 개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혈액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적혈구 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백혈구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 그럼 혈액을 가기 전에 먼저 혈관부터 보자는 얘기입니다. 심장은 봤으니까 심장 끝, 그 다음에 혈관 간단하게 본다는 얘기죠. 혈관은 일단 혈관이란 건 하나의 파이프 같은 거잖아요. 그 파이프 같은 것은 우리 몸의 구성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다른 상피 조직, 무슨 뭐 근육 조직 그런 서로 다른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혈관을 구성하는 조직은 종류로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이렇게 종류로 구분을 하자면 어떤 종류의 조직 세포이냐라고 할 때, 이름이 내피세포라는 것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물론 이미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겠지만, 아니 내피세포라니. 여태까지 봤던 그 동물의 조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내피세포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 세포의 종류. 내피세포와 가장 비슷한 이름상으로 가장 비슷한 종류의 세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봤던? 무슨 세포? 상피세포, 그치? 둘 다 피자 돌림이잖아. 껍질이라는 얘기지, 껍질. 거기서. 피세포라는. 근데 상피세포라는 건 우리 바깥 껍질을 구성하는 그 동물의 4대 조직 중에 하나인 그런 조직세포는 상피 조직. 그럼 내피는 뭔데? 상피예요, 상피. 내피세포라고 하는 요 엔도필리알 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굳이 네가 누구냐 정체를 제대로 구분하려면 상피세포인데 혈관을 구성하는 상피세포는 따로 좀 특별하게 우리가 그래서 원래 상피세포는 영어로 에피 겉껍질이라는 뜻의 바깥쪽이라는 에피필리알 셀인데 내피 안쪽이다라는 엔도라는 말을 써가지고서 엔도필리알 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누구야? 누굴 소화하는 거야? 좀 시리를 소화하는 거야? 뭐야? 저 불렀어요? 자, 엔도필리알 셀 어떨 때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여기서는 아니지만 저기 숙제에서 수업할 때 영어 수업으로 하거든요. 영어로 하는데 무슨 영어 발음을 똑 하면 시리가 언제나 대답을 해요. 지가 컴퓨터에서 뭐라고 그래갖고 맨날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뭐예요? 시리 맞아요? 걔도? 걔가 가끔 그래. 그래서 요 엔도셀리알 다시 돌아와서 엔도셀리알 내피세포라는 얘기는 혈관을 이루는 상피세포다라고 딱 정의하면 끝입니다. 굳이 쉬운 말을 괜히 돌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혈관을 이루는 조직세포는 내피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야? 상피세포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조직세포예요. 상피세포인데 상피세포는 수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조직세포야 그냥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수축을 해. 그런데 혈관은 수축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혈관 수축은 누가 담당을 하지? 그러니까 껍데기로 싸고 내피세포가 혈관이라는 것을 일단 껍데기로 싸는 구실만 하고 실제로 수축은 그 위에 담요 같은 새로 더 파카를 하나 더 입는 거지. 평활근이 그 위에 덮어 써가지고 그 평활근이 이 혈관 수축을 그러니까 혈관 수축할 때는 평활근이 이것을 담당하니까 혈관이 어떻게 수축을 하는지는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축을 해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양의 혈액이 그것을 우리는 혈유라고 하죠. 혈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동맥 쪽에 수축을 담당하는 동맥에 붙어있는 평혈근이 훨씬 정맥 쪽보다 두껍겠지. 당연하지 그거야. 그럼 동맥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수축을 그 물리적인 압력을 훨씬 더 감당을 해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동맥 이 펌프에서 세게 나오는 그 높은 혈압을 다 감당을 하면서 수축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럼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두께가 다른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요 내피세포가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냥 상피라고 이렇게 레이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피나 내피나 둘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피라고 되어 있네. 어디서 보면 내피라고 되어 있고 둘 다 그놈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맥을 이루는 상피 단면적이 좁아. 정맥을 이루는 상피 단면적이 좀 넓어.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평활근은 엄청 두꺼워, 동맥 쪽은. 정맥 쪽은 엄청 얇아,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은 또 뭐가? 그 바깥쪽을 마치 전선의 절연체라도 되는 듯이 마지막으로 결합 조직이 또 한 번, 그러니까 모든 혈액은 삼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이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원래 그 담는 용기 구슬을 직접적으로 하는 상피 또는 내피 세포가 있으면 그 위를 평활근 근육세포가 덮고 또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일종의 커버 용도로 결합조직 세포가 이렇게 덮고 있다. 꼭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 구조를.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떠올려야 되는 사안이 곧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아주 짧게 이렇게 가지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세혈관들로서 이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그림을 놓으면 되지. 그럼 혈액은 정맥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혈액의 수축은 평활근이 한다. 그래. 그럼 골격근은 그러니까 혈관의 수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혈관의 수축. 혈관의 수축은 평활근이 한다. 오케이. 뭐, 뻔한 얘기. 그러면 골격근은 전혀 여기에 개입 못하는 거임?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도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골격근이 어떻게 혈관의 수축에 또 개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혈관은 평활근이 담당을 하게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골격근이, 이거는 우리의 지금 다리 장단지에 있는 그 골격근을 연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갖고 이 골격근이 수축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치약이나 그런 거 쭉 짜는 것 같은 역할을, 이 골격근은 우리가 실제로 알아서 의식적으로 수축을 할 수 있는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골격근을 이제 다리 같은 데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치약 짜듯이 얘가 쭉 짜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위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중력을 거스르는 움직이잖아요. 특히 이 다리 정도에 있는 혈관에서 또 이 심장으로 올라오는 이 정맥 같은 경우는 중력을 꽤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는, 광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정도는 꽤 힘을 들여야 되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할 때 이 골격근이 이것을 도와주는데, 이 그림은 또 뭐를 좀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 그림. 이거는 그래, 골격근이 그걸 하는 거야. 짜내는 거야. 근데 또 판막이 어쩌길래. 올라갈 때. 그렇지. 그림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이게 원래 이렇게 판막이라는 두 양 이 구간의 판막, 이것을 막아버리는 어떤 판막 같은 것이 없다면 짜면 위아래로 다 가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데 바람직스럽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판막을 그럴 때에는 여기 판막은 닫고 여기 판막은 열고 한 다음에 쭉 짜면 위로만 올라간다는 그런 그러니까 치약 뚜껑을 열고 짜면 치약이 밑으로는 안 가고 위로만 치솟는 그런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모세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이 그렇게 좁은 이유가 있죠. 그래야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거기서 실제로 모세혈관에서 산소, 동맥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어 있던 그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여기가 장마당인 것이. 모세혈관이 바로 장마당이다. 모세혈관에서 실제로 우리의 조직들과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의 맛교환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동맥과 정맥은 아무리 두드려봤자 거기서 실제로 물질 교환이, 산소와 또는 노폐물의 교환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모세혈관이 퍼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을 거기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의 한 단면, 한 부분, 한 지역을 장마당 하나의 특별한 어떤 동네의 장마당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각각의,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특징은 이 그림상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모세혈관은 어떻게 돼? 정말 여러 갈래로 분산이 돼 있구나. 여기까지는 동맥이 한 줄기로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동맥이 정맥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요 사이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맥이 정맥화되는 순간, 요 순간에서 여기서 막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그 다음에 영양분과 노폐물의 교환, 이것이 요 부위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한 줄기로 쫙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렇게 쫙 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딱 보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겠구나라는 건 알겠죠.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면적을 이들이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표면적에서 그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요소 이 브랜치, 가지의 밑부분, 브랜치 포인트에서 뭐가 있어요, 이게? 조임근이 또 있네. 뭐 하는 애들이지, 얘네들? 그거 뭐라 그러지? 이 파이프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이걸 열고 닫고 하는 이거. 응? 밸브다. 밸브 구실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알아가지고서 여기 밸브, 이 밸브들을 전부 다 갖고 있으면서 이걸 열거나 닫거나 해서 이 모든 혈액이, 동맥 혈액이 동시에 모든 모세혈관을 다 퍼져서 똑같이 쫙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알아서 이 밸브를 개폐함에 따라서 혈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조절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혈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100%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정도만의 혈액이 모세혈관을 이렇게 쫙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구실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밸브들을 전부 다 닫고 그러면 이쪽으로만 이게 쭉 흘러나가겠죠. 이러면 혈류는 어떻게 될까? 혈류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 훨씬 빨라지겠지. 한 줄기로만 쭉 가니까. 그러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 모든 밸브를 다 열었을 때는 이 혈액들이 전부 쫙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느리게 전체적으로 쫙 퍼져나가 하는 것을 얘네들이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이 이제 오늘의 전달해주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터득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냥 마치고 가도 좋은 사안인데, 그럼 이제 그 혈액 안에 담겨있는 산소와 영양분과 계속 이렇게 오늘 떠들었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 간의 이 교환은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질까? 일단 이 교환은 첫 번째 주요 메커니즘은 그냥 확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산소를 이 혈관 안에 있는 산소 또는 영양분을 특별히 혈관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조직으로 전달해주는 어떤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이상 이들은 그냥 흘러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확산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확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의 세포, 삼투압, 삼투압은 확산을 통하면 삼투압이 항상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틈새를 통해서 내 피세포의 틈새를 통한 흐름, 이건 뭐야 도대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확산은 세포막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확산인데, 세포의 틈새를 통한 흐름이라는 건 뭐지? 감이 잡혀요? 뭘까? 이 그림에서 세포의 틈새를 통한 어떤 것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세요. 세포의 틈새라니? 내부세포에? 여기는 지금 확산을 통한, 이건 큰 화살표들은 지금 확산을 통한 것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지? 여기. 보여요, 여기? 요거 보여요, 요거? 세포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세포 사이의 틈새를 뚫고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이거를 살짝 비집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세포 사이의 틈새가 어떻게 생기냐? 내피세포. 혈관이라는 건 결국 내피세포들이 어떻게 기차들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서 긴 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내피세포인데, 결국 세포라는 건 동물세포들이 결국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둥그렇게 된 이런 세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포가 어떻게 관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 거예요? 세포는 보통 둥그렇잖아요. 이런 둥그런 세포를 어떻게 관으로 만들었을까? 만두를 빚은 거지. 만두 빚을 때 어떻게 해? 밀가루 이렇게 돼 있는데 밀어갖고 짜고 만들었고 납작하게 만들잖아. 그게 바로 내피세포가 된 거지.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그럼 만두피처럼 이렇게 어떤 일을 둘러쌀 수가 있잖아요. 이쪽이 만두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세포잖아. 이거 살아있는 세포. 만두피를 아무리 만들었다고 해도 핵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짜부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눌려서. 그럼 이걸 갖고 관을 어떻게 만들 거야? 이런 세포를 이렇게 이렇게 짧은 만두피 정도 된 세포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러면 이 각각의 세포가 이건 지금 두 개의 세포가 이 단면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 만두피처럼 만들어진 거 하나의 세포. 그것과 연결이 된 또 다른 세포. 이쪽의 세포는 핵이 저쪽 편에 가 있으니까 핵이 안 보이지. 이쪽 세포는 핵이 이쪽으로 보이고. 그럼 이 중간에 틈새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틈새가 아무리 이 둘을 이렇게 딱 맞춰서 연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무슨 여기에 세멘트 또는 접착제가 있지 않는 한 작은 틈새는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요것을 틈새로 해서 물질들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작은 틈새. 한번 설명했으니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괜히 구질구질하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생각은 전혀 없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물질이 교환이 된다. 하나는 확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는 틈새. 틈새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을 부연을 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지, 이제.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제 하나의 동맥과 정맥의 이 딜레마가 다 좋은데, 동맥과 정맥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세혈관의 문제예요. 동맥 쪽에 있는 모세혈관과 정맥 쪽에 있는 모세혈관인데, 그럼 결국 같은 모세혈관이야. 같은 모세혈관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동맥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동맥 쪽에서는 산소가 이쪽 조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이쪽으로 던져 넣어야 여기에 있는 조직세포들이 그들을 넙죽넙죽 줍줍 해갖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노폐물 여기다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그림이. 여기서 산소, 영양분, 그럼 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 공간에다 던져버리는, 이 공간은 지금 물로 채워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간질액,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interstitial fluid라고 해서 이 공간은 이 안에 전부 다 물로
수액으로 차 있는 이 공간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는 이산화탄소나 또 다른 노폐물을 여기다 던지면 이들이 그쪽으로 정맥으로 이제 정맥 쪽에 모세혈관으로 흘러가고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동맥 쪽에서는 산소가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고 정맥 쪽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도 이상하잖아. 이건 사실 동맥이나 정맥이 똑같은 건데 뭐 금을 근 것도 아니잖아. 여기다가 누가 여기다 철조망을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까지가 동맥이고 여기까지 정맥이야. 그냥 다 똑같은 모세혈관이에요. 근데 왜 여기까지는 산소와 영양분이 밖으로 나오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기능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너는 정맥, 여기서부터는 정맥 모세혈관, 여기까지는 너는 동맥 모세혈관. 이게 어떤 조화로 이게 이루어지냐는 얘기지. 자, 설명. 5분 안에 끝내야 돼, 이거 빨리. 설명.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을 해보라. 와, 어떻게 해서 그게 구현이 되는지. 왜 같은 모세혈관인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확 바뀌느냐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전부 이렇게 산소와 영양분이 막 흘러나오는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한 발 쏘니까 땡 하더니 여기서부터 쭉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들어가는 그래 되느냐는 말이지. 그림을 보면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그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 2점. 자, 이거 2점. 자, 2점이니까 신중하게 2점. 산소는 확산해서 막 움직이는 건데 왜 갑자기 여기 오자마자 여기는 산소가 줄어드냐면 동물성에서 다 나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없어졌다. 근데 이거 너무하잖아. 여기서 이건데 삼투압을 해서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산소와 양이 이쪽으로 이제 확산해서 나간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갑자기 이가 없어져서 그럼 얘네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림이 사실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 어떤 두 개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큰 화살표를 보세요. 하나는 혈압이고 하나는 삼투압이네. 왜 화살표의 크기가 다르지? 화살표의 크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혈압, 삼투압. 한 가지 느끼는 거 없어요, 여기서? 혈압은 여기선 이렇게 높았다가 갑자기 쫄아들었네? 그건 있을 수 있지. 왜 그럴까? 여기서 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차이가 있거든? 혈압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심장이 만들어내지, 혈압은. 그러니까 심장에서 멀면 멀수록 혈압은 떨어지지. 애경이 하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혈압, 여기서 쟀을 때 혈압은 이 정도. 여기서 쟀을 때 혈압은 이 정도. 그런데 삼투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삼투압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왜 방향이 이렇게 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이 안에는 건더기들이 많어. 영양분들이 피는. 바깥쪽은 그냥 물이요. 간질해.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삼투압이 이렇게 항상 화살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혈압과 삼투압이 서로 상충하는
일이 언제나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삼투압은 화살표의 크기로 가늠해 볼 때 삼투압은 크기가 변함이 없어. 일정해. 변하는 것은 누구? 혈압이 변하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동맥이고 여기까지가 정맥인데 그럼 동맥과 정맥의 차이는 뭐지? 혈압의 차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네트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방향이 어떻게 되지? 여기서는 동맥 사이드에서는 전체적인 압력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가게 되겠지. 높은 혈압과 이 정도 되는 삼투압의 둘을 합해보면 이렇게 상쇄가 돼서 결국은 남는 거는 혈압이 훨씬 더 크지. 그러면 어떻게 돼? 혈압은 뭐야? 그 혈압에 의해서 모든 물질은 안에서 밖으로 같이 쏠려 나가겠지. 쭉. 이렇게. 그 힘이.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혈압이 쪼그라들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혈압보다 삼투압이 더 커. 그러면 바깥쪽에서 뭔가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그 힘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있던 대기하고 있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이 이제 와 하고 여기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들어가고 싶어도 얘네들이 여기도 와서 여기가 막 침범을 할 수 있잖아. 이건 못 가는 거지. 혈압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혈압이 낮아졌을 때라는 얘기.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이걸 구구절절히 말로. 근데 이 균형이 이게 깨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부종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이 균형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삼투압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삼투압이 원래 정상적인 삼투압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이 물이 정상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훨씬 약해지겠지. 그럼 바깥에서 물이 혈액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있으니까 붓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붓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간질에게 물이 훨씬 더 많이 차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양실조가 왜 부종을 일으키는지 알겠지. 왜? 피가 훨씬 더 묽어지게 되니까. 영양실조. 혈액을 돌고 있는 곳에 영양분이 훨씬 적잖아. 그러니까 피가 훨씬 덜 짜. 그러니까 삼투압이 훨씬 더 약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훨씬 더 이 드라마 충격적인 것은 기생충이 이것을 막아버려가지고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부종이 심각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돼, 이게. 이게 다, 이건 뭐냐면 기생충이 여기를 혈관과 림프관을 사이를 이제 기생충이 막아가지고서 이 간질액이 순환이 되는 걸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하지, 오늘.